안녕하세요. 박정현 노무사입니다.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 1시간 가까운 시간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눠볼 거고요. 시작에 앞서 간단히 제 자기소개를 드리자면 보시다시피 올해 18년 차 노무사고요. 그 앞전에 한 8년, 9년, 8년 정도는 그래도 노동법 하는 사람이니까 조직에 대한 경험치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전력공사라는 조직에서 한 8년여 일을 했고요. 지금 퇴사해서 한 9년 차, 지금 노무법인 마루라는 법인의 대표 노무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강의를 해주시라고 또 이렇게 한국노총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처음에 주신 주제가 이거거든요. 한국노총 노조 내에서 여성 간부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할 건데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노조의 역할. 이번 주제는 이거다. 요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주제가 좀 막연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노무사 18년 했지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사해야 되냐 못한다고 여기 고민하다가 조금 생각을 고쳐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 주제를. 빨간색. 어쨌든 여성 간부 리더들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인데 평등 그리고 조직 문화 그리고 우리의 역할 이렇게 좀 방점을 찍어서 이런 얘기들로 좀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죠. 우리 노동법제 안에서 평등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조합 밖에서 채용에서 퇴사까지 이 평등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아까 주제에서 주셨던 조직 문화랑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는 걸로 좀 그렇게 학습 목표를 세워왔고요. 학습 목표를 고민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읽었던, 제가 참 좋아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에서 한 답사기라는 책인데 그 서문에 보면은 아는 만큼 보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또 최근에 이런 말이 제가 어떤 산문집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이 산문집에도 나오더라고요. 모르면 그게 그거야. 늘 똑같이 보여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3개로 우리 학습 목표를 정해봤지만 거기에다 더해서 오늘 강의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면에서 강의를 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온에이로 강의를 하는데 또 뭔가 지식적인 거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좀 지식적인 거 노무사로서 전달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전달드려 보자. 이렇게 강의 방식에 대해서도 좀 정하고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노동법제에서 이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라는 내용들을 좀 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선생님들은 TV 보시나요? 저희 16살짜리 아들이 어디 가서 TV 본다 이런 얘기하면은 엄마가 꼰대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라고 TV 얘기도 꺼내지도 말라고 하던데 어쨌든 저는 가끔 TV를 보거든요. 뉴스 같은 건 TV로도 가끔 보는데 TV를 보면 러브하우스 이런 프로그램 요즘 못하죠. 러브하우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X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의 쌤들은 아마 이 프로그램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전에 신동엽 씨가 나와가지고 막 짓고 쳐주고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요즘은 TV에서 이런 걸 안 한다. 대신에 뭘 한다? 이런 거 한다. 우리가 자매인데요. 2명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역세권 학교 가깝고 회사 가까운 그런 월세집 구해주세요. 이런 거 한다. 이유는 좀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요즘 집 사는 게 내 집 마련이 너무 어려운 숙제가 돼버렸잖아요. 적어도 러브하우스 큰 집이든 다 쓰러져가는 슬래브 지붕의 그런 집이든 간에 어쨌든 집을 바꾸고 누수를 고치고 인테리어 하려면은 자가를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집을 다 못 사니까 이렇게 역세권에 전세집 구하고 월세집 구하고 이런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일맥상통하게 아까 역세권에 있는 자매가 사는 그런 월세집, 전세집이 아니어도 내가 원룸 산다, 자취생이다. 그러더라도 그 쬐끄만 방에도 허리만큼쯤 오는 그 냉장고는 하나씩 있잖아요. 냉장고 열어서 파기를 만들어서 볶음밥 해먹고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골목식당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노무사라는 직업군만큼 또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직업군도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게 노측이 됐든 사측이 됐든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다들 어렵고 다들 힘들다고 얘기한다. 근데 그 힘든 사람들이 퇴근해서 이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좀 늘어난 티셔츠에 저게 편하게 이게 소파에 널브러서 TV를 보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유명한 셰프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나온다. 나는 지금 여기 한 칸짜리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누구는 자가주택 인테리어를 호화롭게 하고 이런 거가 TV에 나온다.
그러면 TV 보는 사람이 너무 큰 박탈감을 느끼겠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런 거 못하고 뭐 식당에 대한 뭐 레노베이션하고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골목, 저 뒤편에 있는 골목 식당 거기에 가서 어떤 조언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에서 확장선상에서 뭐 노측이든 사측이든 다 힘들기 때문에 뭐를 중요시 여긴다? 땡땡땡에 관심이 많다. 공정성에 관심이 많다. 여러분 최근 5개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뭔지 아세요? 바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다들 집에 갖고 계시죠? 읽진 않아도 이 두꺼운 책이에요. 이 두껍고 어려운 책. 왜? 다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야로 부리고 이런 거 싫고 그냥 똑바로 공정하게 이거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조심스러운 정의이긴 하지만 현업에서 뭐 노동자 사건, 근로자 사건 상담해보고 이러면 요즘 사람들이 좀 공통된 특징이 하나 뭐냐면 내가 어떤 불이익, 이만큼 손해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 불이익이 있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 예전처럼 침묵하고 참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부당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뭐 청와대 민원 게시판 그 민원 게시하는 화면을 가져왔지만 정말 이번 정부 들어서서 노동사건에 대한 분쟁 건수가 한 40% 늘었어요. 제가 아는 근로감독관이 아예 못해 먹겠다고 힘들어서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이런 분쟁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런 국면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뭐 특히나 이제 공정성 그러면 우리 MZ세대의 가장 특징적인 거잖아요. MZ세대 커뮤니케이션이 되니 안 되니 노조에서도 이런 교육 좀 해달라고 강의 의뢰가 오기도 하는데 MZ세대랑 잘 소통하시려면 이 공정성에 집중하시면 잘 소통하실 수 있다. 대체 이 공정성 이게 뭐길래 이에 대한 얘기들을 노동법제에서 어떻게 이제 현실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노동법으로 가기 전에요.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이런 성평등 의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특히 이제 오늘은 한국노총에 계시는 또 우리 여성 리더분들이 주로 이걸 보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 차별 철폐 철학이라든지 우리 국경선언, 행동강령, 뭐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런 것들 다 보셨던 주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밖에서도 뭐 제목을 거창하게 달아놨는데 제가 전 지구적으로 이런 성평등 의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우리 노동법제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헌법을 먼저 보셔야죠. 가장 그 시대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가장 정치적인 법 중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에 있는 헌법을 보니까 11조에서 평등권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가자. 이렇게 헌법에서 천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헌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별적인 국면이 발생했다. 나는 파견이라고 나는 기간제라고 해서 어떤 임금이나 그 밖에 이런 것들에서 차별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자, 이기자, 싸우자 하면 돼요. 기존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이 3종 세트 차별 국면이 발생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차별 시정을 요청하고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국면들을 준비를 해놨었는데요. 또 여기다 하나 더해서 최근에 법 개정이 됐죠. 남녀고평법에 이러한 규정이 들어왔어요. 성평등 관련한 차별적인 국면이 발생했다. 이거를 아까 보셨던 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처우 시정 제도를 통해서 2022년 5월 18일부터는 이렇게도 다툴 수 있는 거가 우리 노동법제에 들어왔다는 거.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조에서 일반적인 형태의 평등권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고용 국면에서의 고용평등 관련한 차별 금지를 32조 사항에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런 32조 사항의 차별 금지를 좀 더 구체한 게 이 남녀고평법상의 이러한 조문들이 되겠습니다. 뭐 7조 모집과 채용에서부터 11조 정년 퇴직 해고의 국면에 이르기까지 남녀라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놨고요. 물론 우리 근로기준법 6조에서도 균등한 처우라는 거를 원칙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총칙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남녀고평법에서 남녀에 대한 차별을 다룬 것 외에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 장차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6조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우리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법 여기 보시면 아니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서로 죽겠는데 아우 힘든데 연령, 나이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별이라든지 뭐 장애 여부라든지 나이, 연령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 노동법제 곳곳에 평등의 이름,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평등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한 원칙론적인 이제 우리 법제상의 규정들을 살펴봤다 그러면 이걸 좀 실무적인 걸로 연결을 시켜볼까요? 채용부터 퇴직까지 이 프로세스 여기에서의 양성평등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요. 노동시장 성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개발이라는 이제 그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구직과정에서 이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뭐 남성, 여성 구직자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뭐 2020년, 21년 이런 시대에 그 구직과정에서 성차별이 있겠냐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더라. 무려 여성 구직자의 50%가 이런 차별을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뭐 이렇게 어렵게 차별을 잘 뚫고 입사를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은 굉장히 보조적인 업무, 뭐 손님 접대 이런 걸 하고 있더라. 동시에 또 나랑 같이 입사한 내 남자 동기는 좀 뭔가 나보다 중요한 보직에서 중요한 역할, 미션을 수행하고 있더라라는 것도 이 표를 보시면 굉장한 수치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직무 배치에 대한 문제는 또 뒤에서 살펴볼 거니까 여기까지 좀 살펴보시고요. 채용 과정에 대한 거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뉴스에 나온 바 있고 뭐 이미 판례나 행정해석 재결례로 나온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회사 이름들은 그냥 오픈을 해서 할게요. 뭐 이 회사를 제가 막 특별히 싫어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그러려는 목적이 아니라 학습 목적상인 거. 어쨌든 언론에 나온 거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여기 이 회사 얘기예요. 특히 이제 이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되게 건강한 이미지로 인지를 하고 있던 그런 회사잖아요. 뭐 광고만 해도 막 대학교 청년들이 막 배낭 메고 전국 국토순례 하고 젊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면접 과정에서 집단 토론하는데 남성 지원자한테 뭐 군생활 어땠냐, 군중 뭐 힘든 거 없었냐, 뭐 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여성 지원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묵묵하게 있으니까 여성이라서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뭐 월급 조금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괜찮지 않냐, 리즈너블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이런 사례가 된 거죠. 또 뭐 미투 때문에 여자를 뽑을 생각이 없는데 불쾌했다, 어쨌다, 뭐 결혼할 생각 있냐 없냐 이런 질문들. 이것들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물론 이제 오프 더 레코드지만 특히나 이 질문했던 게 이 회사의 인사팀장이었어요. 팀장이 들어가서 면접자에서 막 이런 걸 하고 이게 뉴스에 나오고 막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고 아까 보세요. 누가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카스의 배신 막 이게 이름 다들 너무 잘 짓지 않아요? 이런 일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이 이슈가 터지고 인사팀장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바뀌고 자기 인사팀 팀원들이랑 여가부사하는 성별균형 무슨 인사관리자 교육, 역량교육을 4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왜냐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이런 걸로 이슈가 되니까 이 자체도 너무 속상하고 또 화도 나고 또 억울한 부분도 있다. 실제 우리가 면접자 교육들 엄청나게 열심히 시키고 있고 굉장히 건강한 HR 문화를 위해서 이만큼 애써 왔는데 누군가 한 명이 다 구조화된 질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발적으로 이런 이슈를 만들어낸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다는 얘기도 물론 하세요. 뭐 이게 2020년, 2021년 우리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니죠. 뭐 우편진흥원 같은 경우는 공정성에 대한 거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다 블라인드로 뭐 이력서 받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면접 들어갈 때 번호를 다시 부여해요. 왜냐면 누가 미리 누구 들어온다 얘기할까 봐. 뭐 그렇게까지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국면들이 있다라는 거, 이 지점에 대한 건 좀 확인은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가져와 봤고요. 이런 관련해서 또 살펴봐야 될 법이 하나 있습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우리가 앞서 그 뭐 나이 갖고 차별하지 말아라, 장애 여부, 뭐 여성, 남성, 성별로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콘텐츠적인 차별을 다루고 있는 법이라 그러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절차까지도 공정화해야 된다라는 거를 요구하고 있는 게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요즘 채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원서를 냈어요. 근데 이게 접수가 제대로 됐는지, 뭐 1단계 전형을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알아야 뭐 다른 회사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한 노티스를 좀 회사가 좀 친절히 주면 좋겠다. 절차상에서도 공정함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 프로세스에서 특히 좀 보고 싶은 거는 우리 이력서를 쓰는데 아니 그 사람을 뽑는 그 자리에 왜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집에 재산이 얼마고 아버지 직업이 뭐고 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적혀 있느냐. 네 얘기만 써와. 그래서 이 이력서에는 뭐 나의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출신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뭐 혼인 여부,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을 일체 적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력서 기재 금지 항목으로 우리 법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가져왔고요. 뭐 심지어 이제 끝단에서는 뭐 내가 이 회사 떨어졌는데 그 원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권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절차적인 정의에 대해서까지 우리 노동법제는 이미 고민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집 채용에서의 성차별 얘기를 하면서 또 이 회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다들 이제 노동법과 관계가 굉장히 깊은 노동조합의 리더들이시니까요. 아마 이 얘기를 이미 이 뉴스를 다 알고 접해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자면 일단 그 전에 선생님들 노동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노동법제는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노동법은 왜 나왔는데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사회법이잖아요. 사회적인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자고 나온 법인데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놔도 사용자가 이거를 안 지켜주면은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벌칙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노동법의 강행법규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노동법의 강행법규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현출된 게 또 바로 이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국민은행 인사팀장이 이 남녀고평법을 이유로 쉽게 말하면 구속이 됐던 고노건이거든요. 아니 이제 다 행원들을 뽑는데 여자 행원 뽑아놨더니 막 육아휴직 3년 가고 애도 낳아야 되고 또 애 낳고 나면은 막 정신 한가락은 집에 가 있는 것 같아. 야근 시키기도 불안해. 근데 남자 행원들은 뭐 야근도 잘하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다른 것 같고 남자 행원 뽑고 남성 행원 뽑고 싶어. 오케이 뭐 이거는 밖으로 현출되지 않으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상의 자유까지 우리가 뭘 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밖으로 현출됐던 게 문제죠. 보니까 여성 지원자들 점수가 훨씬 높은데 남자 행원을 더 뽑기 위해서 이 점수를 고의로 낮추고 올려서 이 남자 행원의 숫자를 7대3, 8대2로 맞췄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뭐 이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뭐 국민은행 인사팀장의 그 빅픽처였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국민은행 인사팀장이 이제 감옥을 간 거죠. 쉽게 말하면 구속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되게 억울하죠. 왜냐하면 나도 그냥 뭐 대학교 열심히 다녔고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 준비해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금융권에 잘 안착을 했고 너 경영학과야? 그러면은 저기 인사부서 가서 인사 담당 해봐봐.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잘 성과를 냈으니까 인사팀장까지 또 승진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런 이슈 때문에 이때 2018년 3월 말인가 구속이 되거든요. 근데 11월에 집행유예로 나와요. 반년 이상을 쉽게 말하면 감옥에 있었던 거잖아요. 쉬운 공변이 아니에요. 그냥 묻고 얘기하기엔 굉장히 가볍지 않고요. 또 한 달 된 또 하나은행 인사팀장도 구속이 되잖아요. 이런 노동법의 강행법규성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아까 우리 살펴보셨던 남녀고평법상의 성별 채용, 채용 국면에서의 남녀 성차별을 금지하는 규정, 그의 처벌 규정이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런 지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가져온 뉴스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재결례 몇 개 한번 살펴볼게요. 뭐 우리 KTX 여승무원 사건은 너무도 유명하고 뭐 10년 이상 이렇게 투쟁의 역사로 이어졌던 이제 그러한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철도공사에서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홍익회 쪽으로 여승무원을 좀 뽑아주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야라고 이런 기준을 줍니다. 첫 줄에 보시면 용모 단정하고 서비스 마인드가 높은 고급 인력의 여사원 이런 사람의 승무원의 요건으로 이제 디렉션을 줬고 홍익회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여승무원을 뽑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신체 사항에 대한 게 점수표가 있어요. 그러면 제 이상적인 키를 170에서 173으로 봤나 보죠. 여기는 20점 만점이에요. 근데 그 아래 구간 62에서 65 또 너무 커도 안 돼. 막
저기 66, 69가 15고 74, 70 너무 커버리면 점수가 또 10점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키로 막 점수를 매겨놓고 나이, 출생 연도를 갖고 막 점수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시나 이거는 다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인권에서도 뭐라고 판단을 했다? 직무와 무관하게 이런 성별, 외모,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은 인권위원회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재결례를 내놓는 거죠. 자, 이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하나은행 직권분리 채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막 차별하지 말라 막 이런 이슈가 고도화가 되니까 하나은행에서 전담 텔러를 뽑고 싶은데 여성으로만 뽑고 싶은데 뭐 남성, 여성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해줘요? 전문대졸 이상 24세 미만 이거를 이제 조건으로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대졸 이상 24세 미만은 차별인가요? 차별이 아닌가요? 좀 아르까리해요. 그렇죠? 뭐 남성, 여성 쓰고 있지는 않지만 자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차별이라는 거를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내가 군필, 군대 갔다 온 4년제를 졸업한 남성이다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이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24세 미만이고 전문대졸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간접차별이라 그러거든요. 직접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회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이 하나은행의 직군분리 채용은 우리 법제상 이 간접차별을 정식으로 인정한 첫 케이스라고 인정되는 게 이 사례거든요. 그래서 하나은행 직군분리 채용에 대한 간접차별 국면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실제 이제 간접차별 얘기하면은 저기 미국으로까지 가죠. 미국 우리야 뭐 남녀차별 이런 것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 있지만 또 미국 그러면 흑백에 대한 인종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크잖아요. 블랙을 안 뽑고 싶어. 근데 나라에서 하도 이게 흑백 차별하지 말라 그러고 막 노동부업체 제재법규도 막 만들고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지 않고 싶어서 어떤 채용 조건을 내거냐. 육체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IQ 검사지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막 산업혁명 2차 막 우리 서부극 보면 나오는 막 뭐 산업부흥기 약간 뭐 루즈벨트 대통령 나오고 막 이런 때거든요. 이때 보면은 흑인들 입장에서는 IQ 검사지가 뭔지도 모르고 또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걸 어디 가서 발부받고 또 돈을 주고 이거를 떼고 검사받고 할 여력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져오라는 거는 너네 오지 마라는 거잖아요. 너네 뽑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간접 차별인 거고 실은 이거 두 가지 사례를 가져온 거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가져온 거예요. 분명히 남녀의 문제 없고 뭐 다른 조건 없어요. 너 흑백 돼 안 돼 이런 말 없어요. 직접적인 차별은 없지만 여기서 내세우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전문대졸 이상 24세 미만 이런 중립적인 기준들이 실제 이 업무를 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장벽을 만들더라. 이것들이 바로 간접차별의 문제인 거고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중립적인 기준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됐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이것들을 좀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모집 채용에서의 성차별의 문제고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여기는 이제 어느 병원의 검진센터예요. 또 여기는 검진센터니까 뭔가 좀 친절해야 될 것 같고 친절의 아이콘, 거뭇거뭇 시커먼 남성 간호사보다는 여성 간호사를 뽑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딱 여성만 타겟에서 뽑았는데 이 역시 뭐 당연히 차별이겠죠. 차별이고 우리가 시간관계상 다 다루지는 않지만 이 우리 차별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무슨 경찰 뽑을 때도 예전에 남녀 응시자 연령도 다 달랐었잖아요. 남성은 32세까지 출하할 수 있는데 여성은 뭐 27세, 8세에서 컷된다든지 여성 뭐 간부 후보생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여러 건데요. 뭐 심지어는 어느 대학병원의 인턴 모집 외과였던 것 같은데 외과 인턴 모집에서는 남성 12명, 여자 4명 아예 숫자를 정해놓고 뽑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불과 10년 안에 다 일어났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집 채용에서의 성차별 국면이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일단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임금격차로 한번 넘어갈 텐데요. 우리 민족이 뭐 화끈하죠.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고 OECD에서도 항상 그래서 1등 아니면 꼴등이에요. 여기도 1등을 지금 하고 있죠. 코리아 1등이네요. 1등인데 이건 뭐냐면 2018년도 지금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래프인데 OECD 회원국들의 성부의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성부의 격차라는 건 더 크게 벌어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막 되게 남성 위주의 막 보수적이라고 대명사라고 여기는 일본은 우리가 제꼈어요. 제끼고 1등. 실제 뭐 말이 제꼈다지만 이미 2018년, 19년 이때 기준으로 해서 15년째
1위 하고 있거든요. 성별 교차로 1위.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고 30% 넘는 것도 한국, 일본밖에 없고 35% 넘는 거는 뭐 단연 우리밖에 없는 굉장히 씁쓸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남성 여성 임금 격차가 아직도 뭐 40% 가까이 나니까 이거대로 본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9 to 6라 그러면 몇 시에 퇴근해야 돼요? 한 3시까지만 일하고 가면 요거 월급대로 일하는 거죠. 뭐 그렇게 퇴근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임금상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밖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벤치마킹 사례로 이것저것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가 독일인데요. 독일 임금공개법.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 이게 JTBC의 비정상회담, 거기서 이제 이게 한번 논제가 돼서 다퉈졌던 얘기예요. 실제 독일이라 그래서 임금공개법이라는 법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2018년 1월, 2월 이때 막 얘기들이 많았던 그런 때인데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를 알면 좋을까요? 굉장히 이거를 오픈해가지고 괜히 직원들 간에 뭐 반목 생기고 싸움 나고 막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3월인가 4월에 통과가 됐죠. 통과가 돼서 뭐 200 이상 사업장의 임금공개를 요구를 하면 동료 6명의 평균 임금을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500 이상 사업장은 더 공개해야 되고 이런 식의 법의 골자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임금을 공개한다는 게. 저도 이제 뭐 들은 얘기지만 독일이라는 민족의 특수한 그런 성격이 있대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막 우리 막 되게 정확한 이런 막 축구를 봐도 막 각 잡힌 수비 막 전차 부대 뭐 우리 이런 기억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민족성상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떤 그런 철저한 이론 그 맥락에서 식구들끼리 가족들끼리도 집에서 돈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민족성의 국가에게 임금공개법이라는 거 굉장히 조금 생뚱맞고 컬러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임금공개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내가 차별을 당했다, 지금 부당한 상황이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죠? 뭔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이 일을 하는데 뭔가 다르게 얼굴 받고 있고, 이 다르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공개법이라는 거는 그러한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독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옆에 있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영국하고 아이슬란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지금 2017년, 18년 좀 요쯤에 있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17년, 18년도 우리나라도 난리였어요. 2017년도에 막 우리 미투 일어났었고 한샘 사태 일어났었고, 그래서 2017년 11월 말에 남녀고평법이 크게 바뀌잖아요. 18년 5월에 개정됐던 그 성희롱 관련한 많은 벌칙 규정 강화되고 그거 바뀌고, 또 이런 성에 대한 미투뿐만 아니라 이 영국의 하원 여성 의원들을 필두로 해서 페이 미투, 아니 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같은 선진국에서 요에 대한 막 불길이 들불처럼 퍼지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영국에서는 뭐가 의무화가 됐냐,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 보고에 대한 게 의무화가 됐고요. 아이슬란드도 2018년 1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인증제가 의무화가 됐다. 이렇게 또 유럽 각국에서는 임금 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또 제고됐던 것들이 2018년도에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로 가볼게요. 오늘 막 유럽 여행을 하는 느낌인데, 프랑스는 여기서 좀 더 나갔어요. 임금 차별 기업에 아예 벌금을, 차별 기업의 총급의 1%라면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죠. 큰 숫자죠. 이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다 2018년도의 얘기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아디다스, 그리고 제 뒤에는 여기 애플이 숨어 있는데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굉장한 이 글로벌 기업에서도 임금 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은 2002년, 2003년부터서 12년, 13년부터서 임금 격차에 대한 조사를 정례화해서 매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임금 격차 보고서라는 거를 매년 냅니다. 이걸 내므로써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리뷰하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 좀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게 임금 분포 공시제, 임금 공시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위스에서는 이게 법제화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 외국 입법 동향 스터디한 책자도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지금 여러분들 공부거리를 좀 더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Y부터 Z까지 쭉 훑어보는 자리니까 좀 뎁스 있게 공부하시려면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또 이거는 WEF라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이렇게 글로벌 젠더 갭 레포트라는 걸 내는데 여기도 보시면 되게 공부되고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 엄연한 숫자로 17년째 OECD 1위 이게 웬 말이에요. 이 갭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해안들을 좀 같이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바람을 이 장표 안에 담아봤습니다. 심지어 특히 이 리포트 보면은 한국이 지금 아까 40% 가까이 갭이 있잖아요. 36%. 이거를 100%로 온전하게 만드는데 앞으로 한 200년 걸릴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우울한 국면들의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는 리포트이기도 한데요. 그런 우울한 국면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배치 승진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또 노동시장 성격차이 소득을 위한 분야별 전략 개발이라는 책자에서 이제 인용을 해왔던 건데요. 비슷한 조건의 남녀 관리자 승진관 이런 국면이라 그러면 크게 차별 없다. 그렇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기왕이면 남자를 더 뽑지 않을까? 라는 조사 결과예요. 기왕이면 남자를 뽑지 않을까가 62% 무조에 달하고요. 그냥 남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가 37%. 나머지 0.7%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여성을 먼저. 이건데요. 비슷한 경우라면 여성을 먼저 1%도 안 되는 이 수치 안에 있는 면면을 좀 더 살펴보면 더 씁쓸한 내용이 있어요. 한국도 남녀고평법에서 아까 우리 성희롱 위반 교육 해야 되고 아까 여성차별 고용에 있어서 안 되고 그게 남녀고평법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AA라 그래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500 이상 사업장 매년 여성 관리자 수, 근로자 수를 4월 말까지 제출을 하고 제출한 걸 가지고 동일 산업군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동일 산업군 대비 평균 70%에 미만하면 또 이거를 어떻게 잘할 건지 시행 계획서를 내야 돼요.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면 또 명단 공표가 될 수 있는 그 후보군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한 명단 공표를 지금 5년째, 6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중간 허리가 없는데 어떻게 임원 승진을 시키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발탁 승진하듯이 이렇게 승진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소비재 회사인데 좀 여성들의 용품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소비자 왕이잖아요. 고객의 왕. 그들의 좀 심리나 니즈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여성 임원들을 그래서 승진시킨다.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참 이유들도 참 씁쓸하죠.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성별균형 포용성장 컨설팅이라는 거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현장을 다녀보다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공기업들 그리고 어디 연구단지에 있는 굉장히 고학력자의 이런 분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연구소들을 컨설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가계부 산하 이런 데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주무부처에서 여성 임원 몇 프로 승진시켜라 이렇게 할당이 내려오죠. 오늘 시간이 없지만 할당제나 이런 가산점 이런 문제는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할당이 내려왔다 그러면 여성 승진 부장급 이상 아니면 임원 30% 20% 포션이 내려오잖아요. 이 포션이 실제적으로 요거만 무슨 면피하듯이 숙제하듯이 딱 채우면 끝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이드를 30% 줬다 그러면 지금껏 여성 승진이나 관리자 수 비율이 그 이상을 넘어가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어떤 인터뷰에 얘기를 듣고 되게 쓸쓸한 단상을 느꼈는데 어쨌든 이 배치 승진에서도 여태껏 아직도 이런 성차별적인 국면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례 한번 볼게요. 배치 승진, 성차별 얘기를 할 때 임신, 출산, 육아 이런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요즘은 딩크족들도 많고 꼭 다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다 애를 낳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특히 승진 국면에 있어서의 차별을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브레이크를 거는 것도 사실인데 육아휴직 한다고 해서 아예 승진 대상자에서 배제한다? 이거는 명백한 차별이다. 이미 우리 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에 적십자사 사례를 통해서 얘기한 바 있고요. 이제 육아휴직 얘기가 나와서 문제인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무 평등을 어떻게 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이 사람들 너무 상위의 점수를 주자니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고, 아예 그냥 정오외로, 논외로, 그러니까 우리 뭐 절대평가에서의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거와는 논외로 뭐 평균점을 준다든지, 이 사람이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점수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아까 무슨 그 여성가족부 그 컨설팅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컨설팅한 회사 중에서 나주에 있는 전력거래소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전력거래소를 갔다가 굉장히 유의미하고 벤치마킹하면 좋겠는 사례를 봤어요. 실제적으로 육아휴직 중인자를 뭐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이건 차별이다. 물론 이렇게 재결례가 나와 있지만 실제 육아휴직 중에 승진한다는 거는 쉬운 국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전력거래소는 육아휴직 중에도 승진 뭐 심사위원회가 열리면 거기 내가 승진하겠다라고 지원, 트라이할 수 있고, 실제 지원해서 승진한 사례가 나왔어요. 2년 전인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게 남성분이셨는데요.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결국 역사는 진보적으로 발전한다고 점진적으로 이 시간 속에서 점점 이런 차별적인 국면도 옅어지고 진보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또 아까 이렇게 쉽지 않은 국면, 차별적인 국면 계속 보다가 또 아까 전력거래 같은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그래도 진보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또 그 면면을 확인할 수 있어서 또 좀 기운도 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례까지 좀 전달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년퇴직에서의 성차별, 방송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재결례요. 방송사 계약직 여사원의 결혼 퇴직 가능해요. 제가 또 2006년 거를 가져와서 2006년이니까 그런 게 있지 요즘은 그런 게 없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불과 5년 전에 여러분 소주 같은 것들은 그 도 단위로 예전에 막 묶여 있었잖아요. 거의 독점 형태로. 대구 경북 쪽에 가면은 금복주라는 소주를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금복주 그 지역 소주가 5년 전에 이게 있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들이 할 일이 많죠. 저 역시 할 일이 많고. 어쨌든 이런 국면 당연히 재결례 보시는 바와 같이 차별인 거고요. 방송국 얘기가 나왔고, 또 뭐 2006년 이 시기에 대한 걸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어서 2019년도 무슨 고용 현황 표를 하나 가졌어요. 이거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조사를 하신 거를 좀 제가 발제를 해온 건데요. MBC, 지역 MBC 여러 방송국들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방송국들이 있는데 아나운서를 어떻게 채용하느냐, 그 고용 형태를 조사해 봤더니 좀 특이한 게 있더라는 거죠. 뭐예요? 남성들은 주로 정규직으로 뽑아. 근데 여성들은요, 주로 프리랜서나 기간제로 뽑는 거예요. 비정규직 형태로. 그 정규직으로 들어왔다가도 이 기간제로 바뀌더니 이 계약직에서 프리랜서로. 특히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이런 표현 그런데 좀 이 여성 아나운서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폄하되는 그런 국면들이 확인이 됐고, 실제 대전 MBC의 아나운서 2명, 프리랜서 아나운서 2명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했고, 이건 차별적인 국면이 맞다라는 거를 인정을 받았던, 이제 물론 그 19년, 20년 쉽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 차별임을 인정받았던 그런 국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가져온 자료들이고요. 방금 2006년이 아니라 이건 몇 년이라고요? 2019년 8월 기준 고용 현황표예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 우리의 단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갑니다. 정년퇴직에서의 성차별 문제 하나 더 남아 있었네요. 여기 이제 농협 사태인데요. 뭐 IMF 때 정리해고하고 회사가 지금 망해가는 그런 국면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때 이 당시에 농협이 흑자였는데요. 부부 사원이야. 그럼 한 명만 다녀. 근데 기왕이면 아빠, 엄마, 남성, 여성이 있으면 남성이 다니고 여성이 명의퇴직을 하자. 근데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니야? 라고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제 대법원까지 쭉 갔고요. 엎치락뒤치락 가서 대법원에서 종국에는 이거는 차별이 많다라는 결론, 대법원 판례를 일부 발췌를 해온 겁니다. 뭐 이제 여기에만 이건 지금 농협 사건만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뭐 알리안츠 우리 외국계 보험회사죠. 알리안츠 사례도 있고, 특히 정년에 있어서의 차별은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KT지만 KT의 전신이 우리 한국통신 이거였잖아요. 한국통신 보면은 전화 교환수들 정년이 남성하고 여성하고 뭐 58세, 40 몇 세, 그러니까 12살 갭도 났다가 이게 막 차별이라 그러니까 8살 갭으로 줄이고 막 다시 세팅하고, 그다음에 전기 안전공사 사례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 우리 만 60세 이상, 아까 고령자법의 법으로도 법제화가 됐고, 또 그런 영향으로 정년에서 나이를 갖고 그러는 것, 직접적인 그런 차별 국면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아나운서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고용 형태라든지, 다음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정리해고들도 많이
정리하는데 그런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받는 그다음에 명예퇴직자를 라인업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차별적인 문제가 있더라. 뭐 우리가 여기 구글도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회사고 임금 격차에 대한 뭐 보고서도 내고 되게 잘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회사의 예를 들지만 구글도 올 초에 그 이 정년 퇴직 과정 명예퇴직 과정에서 여성 관리자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차별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서 구글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하는 그 재단 쪽에서 니네 돈 안 받아 뭐 이런 이슈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일면적으로 이러이러한 국면에 아직도 성차별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이걸 놓치지 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겠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막 너무 급하게 왔나요?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우리 법제에서 평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런 규정들을 좀 살펴봤고 요거를 채용에서 퇴직까지 이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실제적인 차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지점들도 몇 면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학습,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평등, 차별금지의 문제들이 요즘 어떻게 또 논의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어요. 여러분 한국노총 본부도 어디죠? 여의도에 있죠. 우리 같은 동네, 실은 같은 동네 주민인 모 부본부장님이 이거를 부탁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 금융회사들이 어떤 펀드를 요즘 만드냐? ESG 펀드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 이름만 들면 알만한 대기업 이런 데서는 ESG 위원회도 만들고 뭐 SK 같은 경우는 올해는 우리 ESG 경영 가겠다. 뭐 이게 경영 원칙으로도 천명되기도 하는데 ESG 이 안에 이 노동법적인 이슈 그리고 이 성별균형, 양성평등에 관한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 한번 되짚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인바이먼트 환경에 대한 거,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거는 뭐 S전자 뭐 그런 거 이게 거버넌스잖아요. 요거 냅두고 차치하고 우리 이제 소셜 사회 이슈 요거를 볼 건데 여기 안에 보면 고객 만족 뭐 프라이버시 다 있는데 성별의 문제, 다양성의 문제 그리고 뭐 인권, 노동 인권 이런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뉴스에서만 우리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었던 이 ESG 안에 우리의 이슈가 명백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거 리마인드 하려고 가는 거고요. 오늘 ESG 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상식적으로 좀 뭐 우리가 요즘 ESG 하지만 실제 이게 이제 기업을 꼭 그 재무제표안의 숫자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비재무적인 평가로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한전주를 투자를 하는데 2018년도에 완전히 그 네덜란드 연기금에서 확 빼가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이유는 야, 니네 아시아에 석탄화력 발전하지 마. 그거 굉장히 전지구조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덜란드 연기금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한전이 말을 안 들어먹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3조 원 빼고 이러니까 주식에. 그게 ESG예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이번 정부에서 작년에 뉴딜 얘기하면서 이제 인바이러먼트 환경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더 이슈가 됐는데 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유엔 전 사무총장 코피 아난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치 투자는 이 ESG라는 걸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우리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는 ESG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2050년도에는 우리 인류가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되고 만다. 우리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되고 ESG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해야 되고 기왕이면 ESG 안에서 기업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유럽은 올 3월부터 특히 금융기관들은 ESG 관한 지수들을 다 이 어나운스 공시를 하는 거를 의무화했고요. 우리나라도 2030년 되면은 특히 이제 코스피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런 ESG 공시가 의무화 이미 되어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도 상식선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으면 좋겠다. ESG 안에도 우리의 이슈가 있더라. 자리하고 있더라.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다양성 관리, 다이버시티라는 거를 좀 보셔야 돼요. 뭐 다양성 관리 표현도 있고 이런데 다양성 관리 얘기할 때 항상 이분이 나오죠. 여기는 우버의 다양성 포용성 책임자 CDIO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기 미국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저희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좋은 말, 되게 글로벌 기업에 굉장히 세련된 언어들이 많이 적혀 있지만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직관적으로 쉬우실 수 있어요. 우버도 회사잖아요. 뭐 손님을 태워야 되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계속 불러서 우리를 이용해 줘야 되는데 이런 소비재 회사, 이런 글로벌 회사에서 우리는 손님을
가려서 받을 거야. 우리 블랙은 안 받을 거고, 여성 싫고, 이거 아닌 거잖아요. 손님을 가려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소비재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국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버도 결국에는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는 회사고, 매출, 생존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양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CFO, CEO 뭐 이렇게 이런 관리자들처럼 CDIO, 요즘은 다이버시티 한 걸음 더 나가서 포용성까지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CDIO를 임명을 해서 다양성 보고서도 내고 우리 조직 내에서 다양성 관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최고 책임자를 임명한다. 이런 국면까지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본시장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사회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 근데 법 내용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자본시장법의 풀네임이 또 엄청 깁니다. 이 법 이름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조문을 보면은 그 이사회, 특히 이제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의 이사 전원이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19년 뭐 요쯤에 우리 이 대상이 되는 회사들의 사회이사들의 면면을 봤더니 여성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정 성으로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 말은 돼 있지만 이걸 바꿔서 말하면 아직 여성 사회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들은 어서 빨리 여성 사회이사를 선임해. 이런 말이 되겠죠. 뭐 또 씁쓸한 게 그 10%도 그나마 10%도 안 되는 그 수치도 어느 회사의 오너의 딸,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2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사회이사 선임해라 그러고 법으로 이렇게 강제했으니까 선임은 해야 되는데 풀 자체가 없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발빠르게 움직였던 게 이대 경영대학교에서 여성 사회이사 뭐 과정, 무슨 CEO 과정 만들어서 2019년, 20년도에 1기 했고 2기 2020년 3기 뭐 들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과정도 발빠르게 만들고 이러한 법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노동이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성 사회이사 여기도 이 성별에 대한 이슈가 투영이 돼서 이렇게 법제화가 됐고 이게 2022년 8월부터는 이 수치를 맞춰가야 되는구나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평등한 조직 문화를 위한 리더의 역할인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자, 먼저 이제 하나하나 이 제목에서 하나하나 좀 분설해서 좀 조목조목 좀 살펴볼게요. 먼저 조직 문화. 조직 문화 뭐냐? 여러분 조직 문화가 뭔가요? 조직 문화. 그 회사의 분위기. 그 조직의 뭐 사실 우리나라 조직 문화는 아직은 뭐 밑에서부터 이렇게 바텀업 되는 게 아니라 탑다운이죠. 위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직 문화가 달라져요. 제가 한전 다닐 때 한 7년, 8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8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4번, 5번 정도 바뀌거든요. 근데 뭐 LG 부회장으로 계셨던 김상수 사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기획처에 있었는데 그때의 기획처의 분위기랑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계셨던 사장님 오셨을 때랑 제조업이잖아요.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이제 산업부 차관 하셨던 분이 또 사장님 오셨을 때랑 회사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한국의 회사, 조직의 조직 문화라는 거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아직은 탑다운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어쨌든 조직 문화는 중요하다. 이유는 앞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조직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일반 평근로자 조합원으로 계시다가 뭐 위원장님이 되셨을 수도 있고 여성국장님이 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본인도 노동자이기도 하니까 근로자이기도 하니까 한번 나의 회사 생활을 잘 반출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어. 예전부터 있었어. 근데 내가 첫째를 낳았을 때 육아휴직을 갈 수가 없었어. 왜? 눈치법 때문에. 뭐 대체 인력이 온다고 하지만 그 대체 인력이 와서 나의 자리를 빈 자리를 완전하게 커버해주지 못하고 또 그런 어려움들은 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부담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눈치법 때문에도 미안해서도 못 썼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제도들이 잘 만들어져서 있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근저에 있는 조직 문화가 튼실하게 받쳐줘야 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더라. 그래서 조직 문화가 정말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뭐 이제 여기는 IBM의 창시자, 제 조직 문화를 이렇게 정의하는 걸 제일 좋아해서 이걸 가져왔는데 기업의 승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승부 그 자체다.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거다. 일단 조직 문화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리더십은요? 저처럼 노동법 하는 사람한테 리더십 물어보면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 어려운가요? 근데 리더십은 특히나
열 명이 리더십을 정의하면 10명이 다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자 정의하는 느낌, 그 개념이 다 다를 정도로 굉장히 다른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게 또 정의되는 게 리더십의 문제인데, 저도 리더십 주제에 이게 들어있어서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보니까 요즘 또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사피엔스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들 고용불안, 또 언제 질병이 걸릴지 모른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우리가 그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리더의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조직 문화를 한번 점검해보고 가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지금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피엔스적인 리더십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국면에 하나 더 더해서 한국노총에서 또 여기 회원사의 어떤 조합의 리더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여러분이라면, 우리 오늘 지금 주입식 강의로 지식 공부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에 대한 지식 플러스 뭔가 숫자로 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막 리더십, 잘하자, 조직 문화, 되게 감성적이고 이런 감성을 터치하고 이걸 건드려서 얘기하는 리더가 아니라 숫자로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다들 챙겨야 될 이슈가 너무 많은 거죠. 내년에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인사 담당자들 특히 이제 제조나 건설 쪽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가서 저희가 성별 다양성이 중요하고 여성 임원을 뽑아야 되고 이런 얘기 한들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는 이제 위미노믹스 5.0이라고 골드만삭스 어떤 회사인가요? 굉장히 숫자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밝은 회사 아닌가요? 이런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성별 고용곡자를 해소하면 니네 GDP 잠재 성장률이 이만큼 성장해. 니네 축구만 한일전 이번에 올림픽 때도 막 4강 올림픽 한일전 되게 긴박했잖아요. 8강이었나요? 남성분들 김재동 나왔던 거. 그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한일전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말하는 그 일본도 니네 따라잡을 수 있어. 뭐 하면은 여성 고용 잘하면. 이 위미노믹스에서는 이런 숫자로, 이런 보고서의 숫자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걸 위해서 성과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2018년대 맥킨지 보고서, 이런 되게 유의한 보고서나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냥 여성을 이렇게 더 뽑고 승진해서 차별을 하지 말고 이게 왜 해야 되냐? 이런 다양성 관리 잘하고 이걸 제대로 하면, 성별 다양성이 이렇게 좋으면 그 하에는 보다 이렇게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숫자로 니네 회사잖아. 이문을 남겨야 되는 회사잖아. 그 숫자에 좋은 영향, 정의 영향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가지 얘기를 드릴 건데, 이 책은 빌 게이츠가 추천해갖고 굉장히 뜬 책이거든요.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제목이 아주 센세이션해요. 태어난 게 범죄예요. 태어난 게 범죄. 보시면 혼혈, 약간 블랙에 가까운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개그맨 코미디언인데요. 트레버 노보라는 사람의 쓴 태어난 게 범죄인데, 잠깐 이 사람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남아공에서 태어났어요. 엄마는 남아공 그 원주민 블랙 흑인이고, 아버지가 스위스계 백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산 게 아니라, 엄마가 이 출산을 목표로 해서 이제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고, 계부가 따로 있고요. 굉장히 폭력성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컸지만, 그래도 엄마가 딱 정신줄 잡고 중심 잡고 아들을 되게 현명하게 잘 키워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유명인 코미디언도 되고 책도 내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목 때문에 가져왔어요. 태어난 게 범죄. 원죄, 특히 기독교, 이렇게 종교가 기독교시면 또 원죄 이런 말이 기억이 나실 건데, 제가 아까 앞에서 리더라면 이제는 숫자로 정확하게 데이터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데이터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뭘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노무사 한 이 정도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정말 여러 국면의 노사관계든 여러 가지 산업 현장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 국면에서 굉장히 충격들을 받는 지점들이 많아요. 여가부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부터 해서, 내가 민간 기업이고 내가 국가도 아니고 관도 아닌데 내가 내 좋은 대로 사람 뽑고 쓰고 하는 거가 뭐가 문제냐. 여기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이 죄라는 거, 잘못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라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 아까 제가 리더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보고서에서 성과가 더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여성을 채용해야 되고 승진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은 그것도 어불성설이다. 더 근본적으로 보다
아니 왜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임금을 다르게 주고 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차별을 하고 이거 자체가 에러,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차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조금 인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게 범죄, 이게 원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요 지점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만났지만은 우리 언젠가 빨리 코로나 없어져서 얼굴 대면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날도 기대를 좀 해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제 요즘 노동 사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위험한 게 뭐다라고 느끼냐면 얕은 지식이 문제예요. 뭐 특별히 MZ가 그렇다 이런 거는 아닌데요. 특히 요즘 근로자들이 노동법을 뭐 책이나 이런 강의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게시판에서 배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어느 출판사의 디자이너인데 뭐 나름 뉴욕에서 공부하고 유학 보고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2주일 일하고 회사에서 2주치 월급을 입금해 준 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노동부 진정을 걸었어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2주 일했지만 한 달치 월급을 주는 게 정의인 거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인 거죠. 뭐 이런 국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설비 관리하는 그런 이제 건물 시설 관리하는 FM 회사인데 이틀 출근했는데 뭔가 거기 현장 수장이랑 이게 쉽게 말해서 삔또가 상한 거예요. 감정이 상해서 나가면서 당연히 그 큰 회사에서 이틀치 월급을 주니 안 주니 이걸로 신랑이 하진 않았겠죠. 근데 너 한번 당해봐라 이거예요.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진정을 넣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시작되기 전에 써야 돼요. 근데 이틀이 이미 지났으니까 이미 법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막 네이버 같은 포탈 뒤져보니까 근로계약서 안 쓰고 교부 안 하면 막 벌금 500만 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어떻게 딜을 하냐면 일단 진정 넣어놓고 인사 담당자도 난감하죠. 우리 1000명이나 되는 회사인데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성남 어디 지청까지 우리 회사 대표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가는 것도 안 된대. 막 이런 상황이고 어떡하지 이런데 이런 찰나에 이 근로자분이 어떤 딜을 하고 들어오냐면 퇴사자가 어차피 니네 500만 원 벌금 내야 되잖아. 다 안 바라고 딱 300 줘. 그럼 300 주면은 내가 취하해 줄게. 막 이런 딜이 들어와요. 물론 이게 너무 TMI일지 모르겠지만 60만 원인가 합의 주고 그냥 끝냈는데요. 이런 것도 문제예요. 뭐 근로계약서를 안 쓴 회사가 잘했다 못했다. 뭐 이게 협박이냐 뭐냐 이게 무슨 야말꾼도 아니고 이 근로자분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얄팍한 지식 정제되지 못하고 이 얕은 지식들이 굉장히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이 노동 국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을 만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얕은 공부를 하는 거를 해라 어째라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분들의 리더이신 조합의 리더이신 선생님들이 좀 더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또 그걸로 잘 리더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끝자락에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뭐 전 직업이 노동법 공부인 사람이니까 언제든 같은 여의도에 있으니까 또 불러주시고 또 다음에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심도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을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못다한 얘기들 그리고 질문들 다 못하셨잖아요. 이렇게 원웨이로 일방적인 강의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 제 연락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주시면 오늘 못다한 것들 제가 팔로우하도록 하고요. 얼굴 뵐 수 있는 그날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